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전직 사회의 김현철입니다. 자, 2026년 서울시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시험을 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문제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총평을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뭐 마냥 쉬운 중간 정도 수준의 문제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험 합격 점수는 90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의미 있는 문제들도 꽤 있고요. 뭐 그렇게 문제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문제의 질은 굉장히 좋고, 문제의 질이 좋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응용되거나 비슷하게 기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새로운 접근도 몇 군데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 과목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정치와 법, 그 다음에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번 서울시 시험에서는 정치와 법이 8문제, 그 다음에 경제가 5문제, 사회문화가 7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경제가 많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시험이 좀 그런 편이에요. 경제가 좀 많이 나오면 시험의 난이도는 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예년에 비했을 때 경제의 문항수는 좀 줄어든 편입니다. 경제가 보통 5에서 많게는 8, 9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경제 5문제, 사회문화가 7문제, 정치와 법이 8문제, 이렇게 사회문화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온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우리 1번부터 들어가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사례에서 여러분, 보기의 사례에서 연구 윤리 측면을 평가한 진술이에요. 그래서 연구 윤리, 여기에 일단 포인트를 두시고, 이제 보기로 내려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보기를 쭉 읽어봤더니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 연구 대상자는 한부모 가정 학생 20명인데, 연구 대상은. 근데 동의는 학교장한테 동의를 받았어요. 이거 좀 특이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료. 근데 자료를 봤을 때 자료가 꽤 민감한 자료이긴 해요. 뭐 학교 성적, 상담일지, 징계 기록, 가족 현황. 좀 민감한 자료인데 어쨌든 자, 이렇게 받았고 대상자의 이름과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보고서까지 작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 정부 기관, 그 다음에 뭐 금전적 대가를 받고 학원 연합회까지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태예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자료를 선발했다. 자료 선발에서 개인적 이해관계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했다.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했는지 안 했는지도 보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윤리적인 차원에서 가장 큰 문제죠. 자, 연구 대상자인 한부모와 가정 학생 20명의 동의는 받지 않고 학교장의 동의로 이렇게 자료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윤리상. 그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집한 자료를 연구 이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연구 이해 목적으로 사용한 걸로 봐야죠. 왜냐하면 금전적 대가를 받고 A지역 학원연합에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연구 이해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맞는 말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사회문화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만약에 이런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없다 그럼 바로 선지로 내려가도 되죠 사실은 양적 연구에 대해서 이제 그 선지의 양적 연구의 특징으로 가지고 푸셔도 되는데 어쨌든 읽어보면요 근데 여기서 뭐 참고할 만한 건 크게 없어요 보기에서 양적 연구 방법이구나 라는 건데 자 여기서 그나마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양적 연구고 자료 수집 방법이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집법과 실험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 여기서 보면은 A 집단과 B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을 나눴다고 해서 무조건 실험법은 아니지만 자 한쪽에는 실험을 가하고 한쪽에는 실험을 가하지 않고 그래서 A 집단에게는 실험을 가하지 않고 그러면 A 집단은 통제 집단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B 집단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험 집단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인간의 이건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는 것을 막는데 그래도 질적 연구보다는 실험법이 즉 양적 연구가 질적 연구의 면접법이나 관찰법보다는 자 실험법이 조금 더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데 양적 연구의 목적이 있는 거죠. 현상을 예측하는데 이것도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사회문화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맞아요. 양적 연구, 특히나 실험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실험실처럼 단순화된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 분노 조절 능력, 청소년들의 분노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과관계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변수들을 다 통제하고 해당 변수만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사회문화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다. 양적 연구 또는 실험법은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보기에 사회조직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A 조직은 특정한 목표 달성과 과업 수행을 위해서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 집단이고요. B 조직은 A 조직 내에 존재하면서 여기에서 요 표현이 A와 B가 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A 조직은 공식 조직이고 B 조직은 비공식 조직이구나.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부에 위치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회 집단을 비공식 조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조직과 B 조직은 같은 목표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식 조직의 목표와 비공식 조직의 목표는 다르죠. 특히 공식 조직이 뭐냐면 회사다. 그러면 이윤 창출을 위한 것이 회사의 목적이겠지만 회사 내 동호회다. 그러면은 뭐 취미 생활을 함께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의 목표는 같지 않다. 자, 공식 조직은 조금 더 뭡니까? 이제 좀 그 형식적인 좀 더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1차적 인과관계와는 상관없는 그런 것을 이제 뭐 이윤 추구라든가 그쵸?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떤 공익적인 걸 목적으로 한다든 사익적으로 목적으로 하든 근데 이 비공식 조직은 친밀함, 그러니까 1차적 관계 있잖아요. 좀 밀접한 관계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비공식 조직의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서로 같지 않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조직, 공식 조직으로는 기업, 맞죠? 기업이 공식 조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으로는 회사의 동호회가 있다. 예, 맞아요. 가장 전형적인 조직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A 공식 조직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는 거는 A 조직이 아니라 B 조직이고요. 비공식 조직이고 그 다음에 다른 B 조직에 속하는 사람들은 A 조직에서와 다른 지위와 역할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상사인데 뭐 축구에서는 뭐 부하가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아니면 부하가 뭐 회사에서는 사장님인데 축구할 때는 뭐 후보 선수일 수도 있고 뭐 지위와 역할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서로 B 조직과 A 조직은 지위와 역할을 서로 다른 지위와 역할을 가질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올바른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회조직의 운영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객관적이다, 비인격적이다, 그리고 전문화되어 있다, 분업화를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각자의 직책은 업무 분담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조직의 공식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건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죠. 뭐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관료제 조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에서는 관료 조직의 특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1번. 명령계통에 따른 하향식이라는 것은 탑다운 방식, 위에서 결정해서 아래로 내려지는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정답 1번. 자, 2번.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의 재량권 보장을 별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표준화된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재량을 발휘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은 1번.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갑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대기업을 취업하고 싶었는데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을과 자신의 연봉과 비교해 상상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직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병은 의과대학을 진학하고 싶었는데 의과대학에 가지 못하고 약학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재수를 해서 의과대학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 박탈감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과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중고 집단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상대적 박탈감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자, 보기에 밑줄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대중매체로서에 의해 제공되는 형성된 문화를 의미하고, 자, 넓은 의미로는 대중사회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문화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문화는 다 뭐겠습니까? 대중문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대중문화는 1번. 자, 대중문화는 획일화를 초래하기로 한다. 맞아요. 대중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획일성이죠. 모두 똑같은 문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엘리트 계층에 의해 독점적으로 향유된다. 틀렸죠? 예, 정답은 2번은, 예, 2번 같은 경우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대중문화는 아니에요. 대중문화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고급 문화? 뭐, 요 정도로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특수한 계층, 사회 상류층만 향유하는, 그런 문화. 고급 문화? 이렇게. 혹은 지배 문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배 문화는 그, 의미가 좀 양면성이 있어요. 좀. 그 지배층이 향유하는 문화로서의 지배 문화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배적인 아주 다수의 문화를 지배 문화라고도 하기도 하니까 지배 문화라기보다는 고급 문화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해서 문화 민주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대중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고 삶의 활력을 제공한다. 맞아요. 2번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법 문제인데요. 그쵸? 형법 문제죠. 형법 문제인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가는, 자, 지금 여기 요 표시. 자, 물론 시험에서는 아마 색깔로 표시를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색깔을 구현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꺽쇠와 가로로 했는데, 자, 여러분, 이 꺽쇠 표시가 된 것까지는 요건이 충족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 가 같은 경우에는 구성요건은 해당하나, 위법성은 충족되지 않은 경우. 나는 구성요건도 해당하고, 위법성도 충족되었으나, 책임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행위가, 자, 갑의 행위가 가에 해당할 경우, 즉, 위법성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부정적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부정적인 행위라는 이 판단은 위법성 판단이에요. 근데 지금 가는 위법성이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 조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갑의 현행범 체포행위는 가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위법성이 조각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현행범 체포 같은 게,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서 골라라! 라고 얘기하면 정당행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로 위법성은 조각됩니다. 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건 위법성이 깨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친 행위는 나에 해당한다. 라고 나에 해당하려면 책임성이 조각돼야 되거든요. 근데 심신미약은 책임성이 조각되진 않아요. 심신상실이 책임성이 조각되는 거고, 심신미약은 책임성이 감경되는, 책임성이 줄어드는 정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조각되진 않습니다. 책임성 감경 사유 일뿐 책임성 조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달리 나에 해당할 경우 갑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가는 물론이겠거니와 나도 책임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없죠. 여러분, 형벌을 부과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밑줄 친 기억과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본회의는 정기회뿐만 아니라 임시회에서도 열린다. 즉 정기국회와 여러분 임시국회가 있다. 맞죠?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니은 어디 있어요? 니은.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국무총리가 공포해야 법률을 확정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법률안 공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죠. 국무총리가 아니라. 자, 그리고 3번 디귿 국군 해외 파병을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이게 뭐가 있냐면 조약이 있어요. 조약. 물론 조약 다는 아닙니다. 헌법 60조에 해당하는 일부의 조약. 뭐 주권제약에 관련하든가 재정부담, 지나친 재정부담, 그 다음에 주권제약, 재정부담, 그 다음에 뭐 국제기구와 관련된
조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호 원조, 강화 조약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헌법 60조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만 이제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관련한 결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군사 관련해서. 그 다음에 특별 사면은 아니고 일반 사면의 경우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요 공직자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뭡니까?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뭐 요 5개 국감 대대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이런 경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자, 국군의 해외 파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리을번 교섭단체는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라고. 근데 여러분 아니죠.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데는 어딥니까? 상임위원회죠. 상임위원회. 교섭단체는 이제 국회의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는 구성된 것이고, 구성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 뭐 회의 일정 잡고 안건 조정하고 막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교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교섭단체죠. 자, 그 다음에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회. 갑의 사회 이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갑은 예, 전과자였는데 그 다음에 어떤 노인의 집사로 취직했고, 그 다음에 노인의 신임을 얻어 열심히 일을 했고, 노인의 신임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 굳이 이제 집사 또는 전과자에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전과자에서 부자가 됐다. 그 얘기는 수직적 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성실하게 집사 일을 했기 때문에 노인의 신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한 거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이죠. 개인적 이동도 일어났고. 네, 여기서 보면은 뭐 갑오개혁이 터졌다거나 신문제가 폐지됐다거나 막 이런 사회 구조적 변화가 보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쵸. 같은 세대 내에서 뭐 배가 고픈 상태의 빈자에서 그 다음에 전과자, 뭐 집사, 부자 이렇게 세대 내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3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어떤 법의 일부이다. 이 법을 위반한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 이런 걸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라고 얘기해요. 근로기준법.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인 직원에게 1시간의 휴식시간을 준 거, 예. 자, 이거는 위반 아니죠? 잘한 거죠? 위반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위반 사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위반 아니죠. 그쵸? 우리가 4시간에 30분을 주기로 했잖아요. 4시간에 30분 주는 거니까 8시간이면 1시간 주는 거 맞고요. 을은 자, B와 매월 10일에 입금을 지급하기로 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건 뭐 예,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되니까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B는 뭐가 아니에요? 연소근로자도 아니고 예,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병은 C. 예, 17세니까 연소근로자죠. 연소근로자 고용을 하면서 C의 아버지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법을 위반한 거죠. 자, 여러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소근로자와 계약을 할 때 친권자 대리 계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직접 연소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은 직접 맺어야 되죠. 물론 동의는 필요하겠죠.
동의는 필요하고 또 동의서나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비치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자체를 당사자와 하지 않고 친권자와 하는 근로자와 하지 않고 친권자랑 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자, 이건 이제 아동의 노동 착취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은 미리 동의를 얻어서, 얘 33세니까, 자, 그쵸.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연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1시간이지만, 그래서 주로 하면 5시간이지만, 자, 성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주 12. 그래서 우리가 40 플러스 12. 이게 이제 연장 근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2시간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 8시간에 8 곱하기 5 해서 40이 나오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스턴의 정책 결정 과정 모형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결정기구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한다. 맞는 말. 니은번. 자, 산출은 정치과정 중에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는 과정이다. 틀렸죠? 이런 건 우리가 투입이 그렇죠. 투입. 산출이 아니라 투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정당, 이익집단은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틀렸죠? 정치 과정이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둘러싼 요구가 정책결정기구에 투입되고 정책으로 결정되고 또 완료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정답은 기억과 리을 2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인 의사의 합치와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는 혼인의 형식적인 요건이다 라고는 아니에요.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겠습니다. 요거는 그쵸?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적 혼인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혼인 요건을 자,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혼인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신고. 그 다음에 실질적 요건으로는 방금 여기 나와 있듯이 혼인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중혼 안 돼요. 즉 내가 A라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B라는 사람과 혼인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근친혼 안 돼요. 근친혼.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는 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령 따져야 되죠. 연령 18세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저거는 표현이 좀 잘못됐다. 1번.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연령. 연령은 우리나라에서 연령은 19세가 아니라 18세죠. 근데 18세인 경우에는 혼인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성년으로 간주되죠. 의제된다는 말은 간주된다라는 말이에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간의 상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맞아요. 정상적인 법률론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형식적 요건과 실질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률혼이 되는 거고, 법률혼이면 상속을 인정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4번. 디귿디귿.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인 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18세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법적으로 유효한 경우에도 민법상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죠. 왜? 성년으로 간주되니까. 자, 민법상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이 아니라 성년으로 간주를 해줘요.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인 A라고 나왔으니까 A는 국무회의. 의장인 B, B는 의장은 대통령. 그 다음에 부의장은 국무총리. 자, 그 다음에 B는 대통령은 D의 동의를 얻어서 E와 F의 장을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D는 일단 뭘까요? 국회겠죠. 자, E와 F는 잘 몰라요. 그런 자리가 5개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E는 B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담당한대요. E는. 그러면 E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감사원이 되는 거죠. 감사원. E는 감사원이구나. 그 다음에 F는 헌법재판소를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다 나왔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국가의 세입과 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자, 아까 이 감사원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탄핵 소추권을 B와 C,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F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가 되면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이지, 탄핵 소추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D, 국회라고 해야 되죠. F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자, 정책과 정부의 권한에 속한 사무를 집행한다. D와 E는, 자, D와 E는 B가 결정하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정책과 행정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D는 국회로서, 자, 이거는 이제 행정부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입법부, 입법기관이죠, 입법기관. 자, 의결권을 갖는 입법기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F는 헌재죠, 헌재. 헌재는 뭐 사법부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넓은 의미의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이구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자, 얘는 국회, 얘는 헌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B.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자 할 때 D.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예,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감대대헌의 요 국무총리, 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14번은,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여기 위에 거 보면 한마디로 입헌주의에 대한 얘기죠. 입헌주의. 예. 입헌주의. 자, 그쵸. 권력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바로 입헌주의다. 입헌주의. 자, 근데 이게 이제 근대의 입헌주의의 개념하고 현대의 입헌주의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좀 다를 수 있는데 핵심은 제가 항상 여러분 근대와 현대의 차이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정부 개입이라고 그랬죠. 정부 개입. 정부 개입을 통한 복지국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현대, 이런 것들이 아직 숙성되지 않았으면 근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1번 기억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입헌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기본권 보장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부격차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거는 니은 현대죠. 자, 그 다음에 국민의 자 생존권적 기본권과 현대 디귿 어디 갔어? 디귿 기억니은 디귿. 아, 죄송합니다. 이거 못하네요. 그쵸? 니은은
자, 니은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예, 복지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달리 니은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아니죠, 여러분. 기업도 니은도 모두 근대도 현대도 국민의 자유 보장은 중시합니다. 다만 이제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뿐이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극단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업과 디귿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너무 쉽죠. 의원내각제적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 자, 로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네요. 정답은 당연히 1번이죠. 법률안 거부권, 탄핵, 소추 뭐 이런 것들은 다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자, 예, 그 외에 법률안 제출권, 국무총리 국회 출석 발언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대통령에 대한 해임 건의권 이런 것들은 다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요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요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다시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쭉 보면은, 일단, 명목 GDP하고 이제 실질 GDP가 있을 텐데, 예. 일단, 이제 실지가, 여기가 기준 연도가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2025년의 실질 GDP는 명목 GDP와 같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26년도가 문제인데 2026년도는 자, 요렇게 곱해서 1800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명목은 그렇게 곱했지만 실질은 어떻게 곱해야 돼요? 요렇게 곱해야 되죠. 그렇죠? 요렇게. 예,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얼마가 되는 겁니까? 실질은 1200이 되는 거죠. 자, 요 정도만 확인하고 일단 선지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실질 GDP는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1000에서 1200 됐는데 어떻게 80% 증가했겠어요? 얼마 증가했겠어요? 20% 증가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GDP 디플레이터는 이때의 GDP 디플레이터는 당연히 100이겠죠. 자, 실질 GDP와 명목 GDP가 같으니까 당연히 GDP 디플레이터는 100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2026년도는 자,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려면 1200분의 1800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계산할 필요 없이 100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단 2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2025년과 2026년의 물가가 같다면 자, 2026년도의 명목 GDP는 2026년도 실질 GDP와 일치한다라고 돼요. 물가가 같다는 얘기는 지금 제시된 걸로는 같지 않은데 만약에 같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같다면, 즉 GDP 디플레이터가 이것도 100이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지금은 이게 일치하지 않지만 2026년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당연히 일치하겠죠. 이게 같다면, 물가가 같다면, 즉 물가 상승률이 변화가 없다면, 0이라면, 그러면 여기에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면 여기도 100일 테니까 이 명목 GDP와 실질 GDP는 일치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 보겠습니다. 2026년 명목 GDP 증가율은 여러분 2026년도 명목 GDP 증가율은 1000에서 1800이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80%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과 같다라고 했는데 자, 제가 아까 이게 100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계산 안 할 정도로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1200분의 1800이니까
600으로 나누면 2분의 3 아닙니까?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100이니까 150이 되겠네, 이거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1000에서 1000 명목 GDP 증가율은 1000에서 1800이 된 거니까 80% 증가한 거고, 이거는 100에서 150이 된 거니까 물가는 얼마만큼 증가한 겁니까? 50%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명목 GDP 증가율과 자, 물가 상승률이 같을 순 없죠. 이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근데 이제 3번만 이제 특이한 단서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1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순편익이 나왔잖아요. 근데 순편익을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그러면 일단 비용을 여기다 써줘야죠. 비용을 어떻게 알아요? 가격이 나왔잖아요. 가격이. 자, 그러면 자, 개당 내가 얻는 만족감은 10이지만 6만 원을 써야 되잖아요. 6만 원 써야 되고 12만 원 써야 되고 18만 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6, 4, 24 24만 원 써야 되고 6, 5, 30만 원 써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순편익도 나오겠죠. 빼주면 되잖아요. 4, 18 빼기 12, 6. 그 다음에 25 빼기 18, 7, 3, 6, 4. 자, 그러면 가장 큰 거 여기. 편익이 가장 큰 건 소비량 3개일 때가 순편익이 가장 크네요.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기억본 보겠습니다. 순편익이 가장 큰 소비량은 3개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순편익은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순편익이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들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소비지출액이 가장 클 때, 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거는 여기죠. 5개. 순편익이 최대가 된다. 아니죠. 2개를 소비할 때와 4개를 소비할 때의 순편익은 6과 6으로 같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을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가 5개밖에 나오지 않았고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일단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요렇게 수요 공급 곡선이 있고 자, 수요 공급 곡선이 요렇게 있고 여기가 공급, 여기가 이제 수요인데 자, 수요 곡선이 요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요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수요 공급 곡선이 있었는데 지금 공급 곡선이 요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감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이걸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가해 요인, 즉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대체적 가격의 상승이라고 해야 되죠. 2번,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소비자의 소득, 이거는 여러분 소비자의 소득은 뭐 정상제였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 요 공급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는 감소하겠죠. 어쨌든 요 공급이랑 상관이 없는 변수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보안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수요 감소. 이것도 수요 감소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생산자의 X 가격의 가격 상승 예상은 그렇죠. 자, 내가 팔고 있는 재화가 이제 며칠 후면 가격이 엄청나게 뛸 거야. 그럼 지금 팔래요? 나중에 팔래요? 나중에 팔겠죠. 그러면 지금에는 공급을 어떻게 할까요? 줄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시중은행이 대출 가능 금액이 여러분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시중은행의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죠. 그리고 통화량은 감소하고요. 그리고 이자율은 상승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요 두 개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자 국공채를 매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통화량이 일단 이거 옳지 않은 거 이거고 통화량이 증가하고 맞죠? 통화량이 증가하고 맞네.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해요. 그만큼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대출을 확대하면 당연히 통화량 증가하죠. 중앙은행이 이자율의 인상 또는 통화량 감소를 위해서 총수요를 줄이는 통화정책을 우리는 긴축 통화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주로 후경기 때 쓰는 정책이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20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면은 자, 국민경제 균형점이 2에서 이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간 소비가 감소한대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움직이겠죠. 수요 곡선이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C로 가겠네. C. 예, 그쵸? C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AD가 AD 하락을 의미하는 거고 C로 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번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자 이것도 AD를 떨어뜨리는 정책입니다. 후경기 때 AD를 떨어뜨리는 정책이고 이것도 역시나 C로 가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증가해요. 그러면 AD가 상승하겠네요.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이 상승한다면 그럼 AS가 상승하겠네요. 자, 그러면 C로 이동한다? 아니죠, 여러분. 자, 요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 요거는 요렇게 되고 그것도 늘어나서 한 요쯤? 여기는 몰라요. 어디로 갈지.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공급곡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게 수요곡선이에요. 수요곡선이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요쯤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얼마만큼 이동하는지 근데 A, B, C, D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수입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이 상승한대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노동 생산성이 향상한다는 것은 AS가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AS가 증가하는 거니까 자, 그럼 공급곡선이 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수요 곡선의 변화는 없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요? D로 가는 거죠. D. 자, 공급곡선 여기 있던 공급곡선이 일로 이동하는 거죠. 요 뒷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되셨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20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요. 여러분 일단 1번 문제 좀 새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연구 윤리에 대한 새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새로운 문제였다. 의미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상대적 박탈감에 관련한 문제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긴 했는데 이게 또 문제로 이렇게 딱 나와 버리니까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번도 대중문화 가지고 어렵진 않았지만 대중문화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 이건 좀 특이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8번에서는
대통령의 의사결정 중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들은 제가 아까 4가지 정리해 드렸죠. 그거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0번 근로기준법만 또 나오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거긴 한데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은 워낙에 쉬운 문제였고요. 12번에서는 제가 아까 정리해드린 혼인 요건의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 이런 것 좀 잘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성인 의제 같은 거 개념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도 너무나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었고요. 14번은 좀 특이했죠. 예, 입헌주의를 가지고 근대와 현대의 차이를 묻고 있으니까. 근데 뭘 가지고 근대와 현대의 차이를 묻든 근대와 현대의 차이의 핵심적인 거는 정부 개입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로서의 지향이다. 이런 것들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17번 문제 좋았습니다. 16번, 17번 문제. 최근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제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20번 문제도 자주 나오는 거고 또 앞으로도 많이 나오게 될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진 않았다. 그렇다고 완전히 쉽다고는 또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양질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후에 이제 운전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번 2026년도에 출제됐던 서울시 문제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